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공천 상황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천이기 때문에 사천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영환 의원은 개파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포용과 통합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척살 대상으로 보는가 이렇게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천 과정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다시 한번 이것이 환골 탈퇴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골라내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있는데 1년 내내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이게 환골 탈퇴의 과정이다. 가죽을 벗기는 혁신 네. 과정이기 때문에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취지의 발언을 강조를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도 네. 있겠지만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또 네. 좀 비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적절한 타이밍에 국민들께 기자분들께 설명하는 자리는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천 논란 당내에서 떨어지신 분들 중심으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네. 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룰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요. 특별 당원 당규상 1년 전에 모든 룰이 세팅이 네. 되어야 됩니다. 그게 특별 당규로 이미 굉장히 상세하게 민주당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성평가다, 정량평가다, 정성평가는 뭔가 사실상 축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거기에 인위적으로 이른바 친명계 이래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 면면을 보면 네.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당사자분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심이나 다른 또 이의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의 어떤 책임을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대로 당대표 물러나라, 이선으로 후퇴하라라는 이야기가 365일 내내 당 안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분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물러나라, 이선으로 내려가라. 이런 게 얼마나 공허한 울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 대우를 구성할 때라는 어떤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확정한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오작동한다는 의구심이 들 때는 설계도, 소스 코드를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열어봐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시스템입니다. 아무 때나 어떤 속이 보이지 않는 검은 상자를 갖다 놓고 이게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게 시스템은 아니죠. 지금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 하위 그 10%에 들었다고 스스로 공개를 한 박용진 의원이 그 재심 신청했는데 공관위는 2시에 열리는데 2시가 되기도 전에 본인은 기각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 사무처 국장인가 부장인가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 친명계가 사천을 한다는 논란이 현재 끊이지 않고 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시스템이니까 따르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논란은 해소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금 하위평가 20%에 속한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원 평가에는 정량평가 그리고 정성평가, 정성평가는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평가를 얘기하는데 이 정성평가 네.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평가한 주체나 관리해야 할 주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주장이다.
산술 점수처럼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 이러면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성 점수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실제로 네. 다른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의원님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그리고 관련 입법 활동이 어떤지를 다 체크를 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의원들이 정말 작정하고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해서 점수를 주기는 실제로 어려운 구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 애로점 때문에 마치 이게 사천이다, 밀실이다 하면서 하위 20%와 관련된 이 평가가 뭔가 조작된 양, 뭔가 의도가 녹아져 있는 양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밀실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무슨 배점을 넣고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을 특정 의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걸 다면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맥락에서 네. 좀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운 이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본인의 섭섭함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장미희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 평가가 있는데 거의 0점, 빵점을 맞은 분도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정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위 평가에 들어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0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0점을 맞을 정도면 애초에 그런 분은 민주당에서 공천 자체를 주지 말았어야죠. 아니면은 너무 일을 못하니까 진작에 내보내든가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면 평가를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득표율이 몇 %였습니까? 무려 77%였죠. 네.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친명계가 당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도요. 특정한 계파를 축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의사를 합치시켜서 그 특정한 의원들을 박하게 평가를 매기면은 충분히 뭐 0점도 주고 아주 낮은 점수를 매겨서 하위자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인 것이죠. 당의 전당대회가 가장 정확하게 당의 세력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77대 22. 그러면은 80대 20으로 이미 하위자는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비주류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위자로 지목된 분들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나 또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 뭐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의 그 법안 발의 건수를 봐도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보다도 훨씬 더 법안 발의 실적 좋습니다. 이분들이 승복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로들이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입장문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또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까지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이 당 대표의 사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두 국무총리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공천 과정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할 역할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까지 내놨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원로들의 의견에 대해서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한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만 본다면 두 국무총리는 좀 상황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전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한 쓴소리로 느낀다는 건 다 같이 공동의 목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입니다. 네. 민주당은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대한 집권 여당이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합니다. 이런 절실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뭔가 균열로 원보이스를 못 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로의 목소리 당연히 새겨들어야죠. 그리고 새겨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본인의 대선 가도는 빨간불입니다. 그걸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 원로들의 목소리 본인이 수용하겠다. 민주당에 이런 논란이 있고 지금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부분 잘
수습하겠다. 지금 차근차근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이게 혁신의 어떤 혁신 공천의 바로미터인데 현역 의원 다 날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외 인사들이 다 본선에 진출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 여론조사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에서도 이게 연구원이 있고 전략위가 네. 있고 공간위가 있고 각 단위에서 별도로 좀 진행하는 측면이 있고 캠프에서 진행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원들께 동의 구하고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가 있고 어떤 의문이 나온다면 지도부가 그 부분을 교통정리하고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의 과정이 오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당 원로들에게도 뭐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회가 네.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 원로들이 당연히 어떤 충정에서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절실한 마음에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이자 사실상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잘못 나가면 우리가 총선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엄중한 경고죠. 그렇다면 당대표로서는 어떻게든 낮은 자세로 원로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요. 당원들의 당심도 추스러 나가는 네. 게 숙제입니다. 당연히 50일 정도 남은 총선 시간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길고 한국사에서 정치적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당 원로들과 협의하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로들의 어떤 입장 발표에 대해서 당이 잘 되길 바라는 총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점에 대해서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이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원로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아까 화면을 연결해서 봤습니다만 수용하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고요.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도의 뉘앙스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이동풍인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원로들의 경고를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저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입장을 내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이 동기가 됐다고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는 어쨌든 뭐 본인과 가까운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돼서 그게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네.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김영주 의원이 하위자로 지목이 되면서 탈당 선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이 지금 이분들과 같이 회동했다는 거예요. 김원기 전 의장, 임채정 전 의장, 문희상 전 의장 이분들이 회동을 같이 하고 우려를 함께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가 없어요. 현실 정치를 떠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경륜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네. 세 분이 합해서 국회 선수가 16선이고 임채정 전 의장, 문희상 전 의장 이런 분들은 1992년부터 그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총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우려를 나누고 경고음을 낸 겁니다. 2012년에도 보면은 민주당이 노이사 공천으로 논란이 많았지 네. 않습니까? 그 노무현 재단, 이화여대, 486. 그 공천 논란이 있고 결국 총선에 졌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을 대표하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직 국회의장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다. 저는 민주당이 이걸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밝혔던 입장에 대해서 짚어봤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밝힌 5차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개의 전략 선거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웅래 의원의 마포갑 또 이수진 의원의 동작을 지역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의 의정부을 그리고 양기대 의원의 광명을 지역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고 충남 홍성 예산군도 지정이 됐는데 일단 장유미 변호사님. 네. 서울 지역의 노웅래 의원,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 그리고 김민철 의원,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됐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네. 하거나 단수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도 뭔가 이제 룰이 있는데요. 이 현역 의원들의 어떤 경쟁력 조사 같은 것도 네. 선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관심을 끌었던 마포갑. 이제 컷오프 대상이 노웅래 의원이 빠졌다. 뭐 이게 언론에서 또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은 금품수수로 재판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게 노웅래 의원에게 아예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역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이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다른 후보들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공간이 별도로 전략 공간이 네. 있으니까 그 단위에서 한번 어떤 후보가 제일 적합한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정말 절치부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역 관리를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그 지역에 현역 의원이 있지만 뭔가 경쟁력 조사를 계속하면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뭐 누구를 돌렸다더라,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온다더라 이런 부분이 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전략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노웅래 의원의 마포갑 같은 경우는 장윤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동작을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돌면서 그 지역 현역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상당히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양기대 의원의 강명을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꼽히는 양이원영 의원이 이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좀 관심을 모았던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전략 선곡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계속 이제 그 친명을 꽂아넣기 위한 작업이 된다면은 파열음 계속 커질 걸로 보여요.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 2선으로 퇴진하라, 또 안규백 그 전략공관위원장 2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은 이분도 과연 거기에 흔쾌히 승복을 할까? 그 부분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자막으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금 오늘 단수 공천 결과와 경선 지역도 추가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을 컷오프를 한다면은 지금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총선을 치를 수는 없겠죠. 네.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다만 노웅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왜 물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마음으로는 승복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단수 공천된 지역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 안규백 의원, 장경태 의원, 박찬대 의원, 박범계 의원, 또 강훈식 의원, 문진석 의원 등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네.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의원들을 단수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할 때는요 후보 공천 적합도를 봅니다. 이른바 여론조사를 돌려서 네. 상당한 격차를 다른 후보와 낸다라고 하면은 단수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지표들을 평가했을 때 객관적인 점수가 압도적 차이가 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조망하기가 되는데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다선 의원입니다. 지금 전략공관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네. 알려지기도 했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선 또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좀 전진 배치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발표된 민주당의 단수 공천 명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그렇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지역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떴을 때 이게 여기는 정말 의외다, 놀랍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안규백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세균계로 분류된 거는 예전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다들 언론에서 친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밤에는 민주당 1차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주목된 부분이 호남과 제주에서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 탈락한 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이 민주당의 안방이자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결과였습니다. 현역 의원 3명 모두가 1차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특히나 조호섭, 윤영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친명계 원외 인사들에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먼저 광주의 어떤 1차 경선 결과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영남권 물갈이가 네.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호남권 물갈이 여부가 얼마나 혁신 공천하는지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네. 거기에 어떤 인물을 내셀 것이냐. 이른바 친명, 비명을 가릴 여유가 민주당이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내가 정말 친명이다, 찐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후보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습니까? 사실
본인들의 정치적 세일즈를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역에서 도전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현역 의원을 물갈이했다는 거 민주당이 혁신공천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하나의 지표로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광주 지역에서 1차 경선 결과 송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각 당의 안방에 가면은요, 소위 양지라고 불리는 곳에 가면 본선에 가면은 이제 그 당을 많이 지지를 하지만 그 개별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은 좋아서 찍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일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광주 경선 결과가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도 앞으로 영남 지역 경선이 진행이 되면은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어제 민주당 광주 경선 같은 경우에 이제 친명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경선 승리를 해서 현역 의원을 꺾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광주 동남갑의 그 정진욱 특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죠. 그분이 또 경선에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정준호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거기 멤버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경선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지역 정가에서는 이게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그 1대1 경선을 통해서 친명을 계속 그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광주 지역에도 여러 지역구가 남아있는데 이런 현역 어떤 물갈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광주에서 시작된 이 분위기가 또 수도권까지 혹은 다른 지역까지 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곳 중에 지금 3곳 경선이 끝났잖아요. 남은 5곳이 있는데 아직 지금 경선 발표가 안 된 곳도 있죠. 송갑석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그 이용빈 의원하고 맞대결하는 그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변호인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야말로 현역 의원인데 정말 친명 핵심 중의 핵심, 간의 1대1 경선 구도를 성사시켜 놓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광주가 어떻게 보면은 친명 일색으로 과연 도배가 될 것인가, 사실은 지역 정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광주 지역 유력 언론인 무등일보에서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은 친명 챙기고 비명 내치기, 답정너식 공천 현실화, 이런 제목까지 뽑았습니다. 그게 지금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그 우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주 기사라면 저는 이미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박균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분이 어쨌든 검사 출신으로 능력 있는 본인들의 법조 이런 경력과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역과 이 비현역이 1대1로 붙으면 사실상 원외 인사들은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이걸 본인의 정치적으로 뚫을지 말지는 이건 앞으로 관건이고, 본인이 살아남을지 말지는 본인의 숙제인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이름을 본인의 후광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어떤 절차상 그리고 여러 아주 세밀화된 규정상 후보가 낙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인을 수도권 지역에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밝혔는데, 실제 이 3명이 수도권 지역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전현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서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좀 당에 위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딱 지역을 낙점하진 않고 여러 지역구가 나오고 있죠. 뭐 용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작 의뢰 한번 뭐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분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주변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치를 못하고 민생을 못 챙기는데 왜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런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그 민심을 총선 과정에서 잘 담아내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전략적인 재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규백 위원장이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한 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이 역시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의 복당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친문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반발이 일었고, 홍익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어떤 선당우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안규백 위원장이 이현주 전 의원을 전략공천, 더군다나 수도권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이거 당내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반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현주 전 의원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는다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심 환영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들을 많이 한 건 알고 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은 2021년 10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공익환수 주장은 사기다. 실상은 개발업자의 폭리에 가담한 조폭이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사실은 그 친문 지지자들도 안 찍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친명 지지자들도 찍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이완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공천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당내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천이 될 때까지 당내에서 많은 어떤 반발 내지는 이견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에 창당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합의를 했는데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 3명, 국민추천 후보 4명을 배분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종북 통진단 세력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야권 연대가요,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가 민주당에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야권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2012년 사례를 보면은요, 2012년에 이제 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전국적으로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야권이 의석을 잃었어요. 그 이제 제2야당 이하의 야당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득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2012년 당시에도 접전지에 나가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사실 의석을 까먹었습니다. 네. 분석해보면 한 6석 정도 접전지에서 잃은 걸로 나오고,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그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그 당시에 연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더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중도층 유권자에 대한 소구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총선 결과로 연결이 돼서 네. 새누리당이 152석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그 야권 연대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좀 걱정스럽죠. 그 진보당과 연대를 해서 진보당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때 그 진보당이 과연 과거에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단절한 정당이 맞느냐, 끊임없이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번 보궐선거 토론회 때 경쟁 후보자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그 남과 북이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누가 잘못했는지가 분명한 문제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진보당과 굳이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 연합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좀 되묻고 싶었습니다. 진보당과 연대를 한다라고 해서 뭔가 나라가 무너집니까? 국회에 잠입한다는 표현을 쓰는 국민의힘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선택받은 현역 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전주에서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지역구에 굉장히 잘 어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2012년도에 민주당이 다소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게 어떻게 통진당과의 연합으로 그 원인으로 회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단일한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이 선거 연대는 열어두고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여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으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큰 반발이나 탈당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현역 기득권을 지키는 무감동 공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탈락하신 분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뛰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심 없이 시스템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모아서
4월 10일 승리하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한번 좀 정리해 네. 드릴게요. 지금 세 가지 특성이 있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공천이 스피디해요. 지금 오늘이 총선 48일 남았는데 253개 지역구 중에서 184개 지역에 단수 추천, 우선 추천 또는 경선 후보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4년 전에는 48일 남았을 때까지 이걸 50곳을 채 못했습니다. 3배 이상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공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그 중진 재배치, 그러니까 5% 이내의 득표차가 났던 곳들을 위주로 재배치를 하고 여론조사 돌려서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중진들을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무스한 공천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지금 뭐 석동현 사무처장 또 뭐 김무성 전 대표, 김성태 전 의원 이런 굵직굵직한 그 중진이나 어른들이 다 승복을 하고 있어서 부드럽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특성이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영남권에서 현역이 얼마나 많이 살아남느냐. 아마 야당에서는 이거 뭐 영남권 다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광주에서도 민주당 현역들이 전부 다 경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 의외로 그 신인들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탈락한 분들이 나오면은 뭐 불복하거나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정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들이 있죠.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나 반발은 상당 부분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스피드, 스마트, 스무스, 3S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장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 가지가 없다고 언론에서 조망하고 있죠. 갈등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왜 없느냐. 희생이 없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갈등 또한 없는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 제대로 된 컷오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탈표 최소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혁신 공천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 이야기한다면서 7명 컷오프 뭐 통제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험지 출마를 하면 그건 또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걸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경선에 붙인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어떤 회피용 경선이다. 네. 왜냐하면 현역과 원외가 붙으면요. 현역이 상당히 뭐 감점을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요.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인 경선이 아니라 3인 경선 이상으로 하게 되면 훨씬 현역에 그 유리함이 커집니다. 지금 대구 동을 같은 경우에도 강대식 의원 포함해가지고 5인 경선한다라는 겁니다. 경선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감동이라고 당 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5인 경선하는 지역구는 거기 한 곳입니다. 네, 그거 하나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지금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역구 의원 컷오프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탈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TK 지역이나 영남권 지역에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현역 물갈이는 이 지역에서 좀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네. 답을 드리면은요. 2020년에도 미래통합당이 영남 물갈이 폭을 어느 정도 했냐면요. TK에서 60%, 네. PK에서 53%를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당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의 국회의원들은 영남에서는 결국엔 한 절반 정도는 물갈이 될 네.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늘 하는 게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직 지금 경선 여부도 발표 안 된 지역들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당한 폭의 현역 교체와 또 경선에 의한 그러니까 그 당원과 지역 주민에 의한 그 아래로부터의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법 얘기는요. 특검 재표결을 뭐 언제 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그동안에 계속 밀어왔는데 이건 언제 할지 민주당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4월 총선 끝나고 표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총선 이후까지 그 공천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요. 이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면 1월 5일에 국회에 환부돼서 돌아왔는데 민주당이 진작에 표결했어야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아니고 총선용이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김연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을 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회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읽혀요. 비대위에서 일단 공관위에 재의를 네. 요구를 했고 공관위가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김연아 전 의원이 그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당원권 정지가 된 것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으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그 직위남용 금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고 그 수사 중인 사안을 직접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어요. 다만 김연아 전 의원이 아직 뭐 기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천을 주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관위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요구했고 이거 어떻게 나올지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하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실상 매끄럽지 않다라고 말해야죠. 공관위에서 발표한 걸 하루 만에 뒤집는 그런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김연아 의원 이 금품 수수했다라는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죠. 금액 적지 않습니다. 비난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구의 시의원들, 당원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 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수수했거든요.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단수 공천한다라고 하고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했는데 민주당이 2월 29일에 재부의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에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 미래 대표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되기도 했고 또 김혜지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선임급 당직자가 국민의 미래 대표에 선임이 됐는데 일단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는 상당히 중진 의원급들이 대표를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당직자가 맡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비례정당 대표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여야가 다 비례정당을 따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양당을 보고 찍거든요. 그 4년 전에 이제 미래한국당의 최종적인 당대표는 원유철 의원이었는데 당시 원유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원유철 의원을 보고 미래한국당을 찍은 유권자가 저는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당대표였죠? 우리정 교수가 대표였나요? 아무튼 그런데 역시나 더불어시민당도 그분을 보고 투표한 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비례정당 대표는 정말로 어떤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자리지 그렇게 당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재희 총무국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뭐 비례정당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나 그 김혜지 비대위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혜지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례정당의 대표로 가려면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가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자연스럽지 않은 절차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뭐 총무국장을 하시던 분이 비례정당 대표가 된다.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4년 전에 좀 뭐랄까요, 분란을 겪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신인 그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 체계일 때 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죠. 그때 마치 분리가 되는 양 하면서 이제 한성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비례대표 명단을 갖고 사실 당과 당이 격돌을 했습니다. 한 뿌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충돌을 겪었죠. 굉장히 정치가 희화화되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의 어떤 관리하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당직자를 보내자. 이 부분은 사실 양당 체계에 대한 고민이 국민의힘에 좀 없다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일단 결별을 선언한 이후에 빠르게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 3차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데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상당수의 의원들이 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상황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에게 향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위 평가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 중에 김영주 부의장을 빼고 나머지는 일단 잔류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은 이미 탈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일각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합리적인 분이다. 네. 우리 당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분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뭔가 중립적인 차원에서 의사 진행을 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김영주 부의장이 그런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사선을 하면서 당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수혜를 입은 부분이 있죠. 국민의힘은 그렇게 민주당에서 성장한 정치인을 네. 받을 공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낙연 신당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준석 대표와 결별함으로 네. 인해서 민주당의 이탈자들이 더 가기 쉬운 공간이 됐다는 거는 전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가기 쉬운 공간이 된 것과 정말 가는 결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인 건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신당이라고 지칭되는 곳 굉장히 부침이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요. 호남에서 그나마 좀 지지세가 있을까 하지만 바람도 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걸고 민주당 인사들이 가서 본인의 어떤 총선을 도모하고 정치적인 미래를 꿈꾼다.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송우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의 하위 20%라고 하면은 31명인가 그렇죠? 6분이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나머지 20여 명은 통보를 아마 받았을 텐데 본인 20%라고 공개도 안 하고 지금 뭔가 숙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의 역량에 달렸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총선 48일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짧으면 열흘, 길어야 한 2주에서 보름 정도가 새로운 미래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고 그 기간 안에 뭔가 가시적인 영입 성과가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전 네.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국민의힘에서 포섭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이념 좌표에 있는 분은 아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진영 전 복지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2016년에 민주당으로 이적을 해서 거기서 사선죄를 하셨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주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거를 비판하기는 상당히 명분이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